어느 그룹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 그룹주 ETF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그룹주 ETF가 일단 메인 주제인데 본 주제로 좀 넘어가기 전에서 저희가 이제 한 주 동안 ETF 관련된 소식들이 또 쌓였을 것 같으니까요. ETF 뉴스부터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 가져온 뉴스는 이제 월배당 ETF의 함정이라는 주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ETF와 관련한 뉴스들을 좀 찾아보면 다양한 운용사에서 새로운 월배당 ETF를 굉장히 많이 출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미국의 우량주, 우량 배당주 ETF의 순 자산이 얼마를 돌파했다, 개인들의 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월배당 ETF를 많이 선호하는 쪽이라고 하고요. 실제로도 투자 자금이 많이 몰려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정적으로 배당을 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한 사람들이라거나 좀 안전을 지향하는 사람 투자자들이 사회초년생들, 젊은 친구들이 이제 월배당 ETF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배당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배당이 분기마다 또는 월마다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데 굉장히 좀 유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나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배당 상품들, 이런 월배당, 고배당 ETF 상품들을 잘 들여다보면 투자자들에게 생각보다는 매력적이지 않는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월배당 상품이라고 하면 저희 주변에도 이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꼬박꼬박 월마다 수당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다른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ETF 관련된 소식들 다른 거 있으면 또 같이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ETF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국내 상장이냐, 해외 상장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내는 게 좀 다를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도할 때는요, 매도가액의 0.25%씩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ETF의 경우에는요, 이 증권거래세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배금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되는 부분만 있는데요. 이제 해외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주식형 ETF보다 훨씬 더 세부담이 좀 가중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 모두 15.4%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요, 총 31개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국내 쪽은 국내 고배당 상품은 5개고 나머지는 다 해외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요, 세금을 결국에는 2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배당이랑 이자 소득을 포함해서 세금을 2번을 내야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자가 한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여기서 한 6.6%에서 49.5%의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1년 동안의 이자나 배당으로 인해서 한 2천만 원의 소득을 내려면 이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금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않다라는 게 이런 월배당 ETF, 해외 쪽 고배당 ETF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배당 ETF라고 하면은 그래도 배당이 상당히 좀 분배금이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럼 세금을 조금 많이 내도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월배당 ETF 상품들이 생각보다 이제 배당의 매력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도 지금 약간 네. 지적사항으로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 출시하고 있는 ETF, 그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달 분배금이 32원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이제 막 상장된 그 월배당 ETF들이 네.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품들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라는 그 상품이 있는데요.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분기마다 배당을 줬었는데 이제 7월부터는 월마다 배당을 준다라고 이제 이것들이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게 매월마다 배당금을 준다라는 것으로 약간 투자자를 좀 모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월배당이라고 하면 배당을 받는 간격이 워낙 짧다 보니까 네. 확실히 매력도를 느끼는 투자자분들이 좀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배당 상품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수익률이
수익률을 좀 잘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배당을 매월 주는 것보다는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 그 양보다 질을 조금 더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30년 동안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면서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이제 누적 수익률이 967.9%예요. 그런데 여기서 받았던 배당을 똑같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재투자했을 경우에는요, 누적 그 수익률이 1310.5%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배당 재투자의 복리 효과만 따졌을 때도 수익률이 한 342.6%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자체가 뭐 한 2에서 3%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거를 계속해서 복리 효과로 누적적으로 재투자를 했을 때는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누적 수익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ETF도 투자하는 방법에 따라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로 좀 넘어와 볼게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서 만나봤던 게 그룹주 ETF였어요. 네. 대략 어떤 ETF인지 감은 오는 것 같은데 이 ETF 수익률도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이제 7월 11일을 기준으로 올해 이제 현대차 그룹주 쪽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어요. 한 24%대로 1순위를 달리고 있었고요. 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지금 한 어제로 따져본다면 한 16% 수준인데 현대차 그룹이 24%니까 훨씬 더 시장 수익률보다 상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SK 그룹주도 한 14%대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삼성 그룹주 ETF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이제 상장된 다양한 종류의 ETF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 ETF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그 구성 종목들이 비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졌을 때 수익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서 좀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그룹 쪽이 가장 좀 수익률이 저조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현대차 그룹주들부터 좀 먼저 볼게요. 현대차 뭐 관련된 그룹들을 묶어놓은 그런 ETF일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완성차 주가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좋았을 것 같아요. 네, ETF도. 맞아요. 현대차도 올해 한 35% 정도 상승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한 48% 정도 상승했으니까 아무래도 현대차와 기아의 비중이 그 ETF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수익률을 상승하는 데 많은 도움이 준 것 같고요. 지난 1분기에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대차가 삼성전자를 넘어서면서 국내에서 이제 1분기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한 바 있고요. 네. 또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의 수급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밖에도 뭐 현대랑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도 이제 IRA 법안 때문에 현대차가 과연 미국 쪽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좀 많이 우려하고 있었던 맞아요. 부분이었지만요. 네. 최근에 이제 6월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미국 쪽에서 최다를 기록했다라는 뉴스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6월에 현대랑 기아차에서 미국에서 판매한 차 중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한 8,835대라고 해요. 이 부분이 이제 지난달보다 한 23.9%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미국 쪽에서도 수요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쪽에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 대신에 뭐 리스나 상업용 이쪽에서 좀 많이 전략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전략들이 좀 잘 미국에서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6월에 좀 전기차 판매량이 많은 도움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시장 쪽에서도 현대차의 판매량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어요. 현대차가 이제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 쪽에서 판매량을 했던 게 전년 동기 대비 한 13% 정도 증가를 했고요. 사실 이제 사드 사태 이후로는 중국 쪽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판매량이 추락을 하다가 4년 만에 이제 중국 쪽에서 판매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특히나 이제 두 자릿수 때 13%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도 또 현대차에서도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저가 물량 공세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자국의 자동차 브랜드들도 좀 있어가지고 약간 밀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어떤 전략을 통해서 중국의 판매량을 높였을까요? 이제 현대차에서는 현지 맞춤형 라인업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 좀 높은 SUV 이쪽으로 이제 이쪽을 중심으로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중저가의 이제 국내 그 중국 쪽의
토종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도 많이 자리를 꽤 차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에서 중저가 라인을 판매를 개시했을 때는 사실상 매력도는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SUV라던가 약간의 고급 모델들을 위주로 확대를 하면서 프리미엄화에 좀 성공을 한 것 같고요. 비싸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자동차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약간 전략화하고 마케팅화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지 SUV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싼 L 그리고 이런 뭐 iX35 같은 경우에는요, 올 상반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한 29%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중국 쪽의 판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현대차 실적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 현대차에서는 전기차, 미국 쪽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라인업이 지금은 한 개지만요, 앞으로는 이제 2025년까지 모델을 한 4개 정도로 더 늘린다라고 이제 예정을 발표를 했고요. 전기차로만 한 2025년까지 연간 20만 대를 판매하겠다라는 목표까지 내세운 바 있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서 이제 좀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으니까 판매량을 계속해서 높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현대차 그룹 ETF 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차, 기아도 들어있겠지만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그룹주들 뭐 이런 쪽도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이쪽은 어떤가요? 네, 현대차 그룹주 ETF에는 일단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게 현대차랑 기아고요. 네. 현대모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한 15% 정도인데요. 현대차랑 기아차 상승률보다는 주가 상승률은 좀 적지만 그래도 이제 현대모비스도 올해 들어서 한 16%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동기 대비 한 56%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매출도 한 21.9% 늘어나면서 15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라던가 기아 쪽에서 생산량이 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품 공급량이 함께 늘어난 것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원화 약세라던가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되고 있는 것도 현대모비스의 실적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신증권에서도 2분기 현대차랑 기아차에 대한 완성차 물량이 전년 대비 한 21% 정도 증가하면서 현대모비스도 견조하게 외형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현대모비스의 해외 수주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현대모비스가 아무래도 그룹사 쪽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었지만요, 이제는 그룹사의 의존도뿐만이 아니라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그룹주 ETF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2% 정도이긴 하지만요. 네. 현대위아 역시 지금 자동차 부품 사업 쪽이 좀 호조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증권가에서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 그룹 ETF에 대해서 어떤 구성 종목이 있고 수익률이 어떤지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SK그룹주 ETF도 좀 살펴볼까요? 사실 네. 뭐 SK그룹주들 하면 대표 종목들 몇 가지가 생각나지만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SK하이닉스인데요. 네, 이제 SK그룹주 ETF에서도 역시나 SK하이닉스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22% 수준이고요. SK하이닉스가 올해 들어서 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그룹주 수익률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들을 미쳤습니다.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뒤에서 잠깐 말씀드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반도체 쪽에 감산 이슈도 있었고요. 또 이제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여기에 AI 쪽 서버가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고 DDR5라던가 뭐 HBM 이렇게 좀 고부가 가치 비싼 제품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SK하이닉스 주가에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겠지만요. 어찌됐건 뭐 2분기 실적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시장의 예상들이 많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손실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다음으로 이제 비중이 많은 부분이 SK이노베이션인데요. 이노베이션이 이제 17%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원유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유주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제 유가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의 60% 이상이 정유 부분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국제 유가가 떨어질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실적은 좀 크게 하락할 전망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그룹주에서
그 상승률 투자 상승률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줬지만 이 SK 이노베이션 쪽에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크게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또 SK그룹주들 ETF도 수익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그룹은 자동차라는 큰 테마 안에 좀 묶여 있어가지고 수익률이 잘 갔던 것 같은데 SK그룹주 같이 또 여러 사업을 하는 그런 그룹의 경우에는 수익률도 약간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그룹주 ETF 볼까요? 네, 이제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삼성그룹주 ETF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중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이스 삼성그룹 섹터 가중이라는 이제 상품이 있고요. 에이스 삼성그룹 동일 가중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제 섹터 가중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수 내의 각 섹터의 비중을 그 시가총액의 비중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섹터 가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동일 가중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수 내의 각 종목을 모두 동일하게 담은, 비중을 동일하게 담은 것을 이제 동일 가중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섹터 가중 같은 경우에는요, 시총 비중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 시장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적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동일 가중 같은 경우에는요, 어찌됐건 그 ETF 그룹 안에 묶여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비중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있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어떤 편향을 줄이는데 좀 적합한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중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 삼성그룹주의 ETF는 그 종류에 따라서 약간 수익률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삼성전자가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 SDI나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은 약간 박스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섹터 가중으로 ETF 그룹주를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삼성전자의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동일 비중의 그런 ETF 상품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비중과 다른 종목들도 다 비중이 동일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조금 더 낮게 측정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역시나 그룹주들 ETF도 투자할 때 어떤 구성 비중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투자하는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연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1부와 2부 시간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 1부에서는요, 우선주 상장 폐지를 앞두고 주가가 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부 ETF 시간에서는 그룹주 ETF에 대해서 조명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죠. 그래서 오늘 미스터 진단 방송일입니다. 진단에 대해서도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 종목들 고민이 많이 되신다면요. 아래 나오는 번호 022128-3388,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셔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선정해서 또 미스터 진단 시간에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오후 시장도 투자 잘하시고요. 한 주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마칩니다. 고맙습니다.